또 사용에 대한 설명에서 비오는 자주 분석가는 그것을 분석 회기 중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 회기가 끝난 다음에 회기 동안에 발생한 것의 객관적 임상적 의미를 찾아보는데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근데 이 얘기는 굉장히 깊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어, 여러분이 임상 중에 이 격자를 떠올려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A1이야? B2야?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내담자를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자기가 봐도 이 참 이해하기 난삽한 이 격자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 혹시 임상 중에 이런 격자를 생각하시다 보면 여러분들 환자 놓치니까 그러지 마세요라고 주의를 줬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사실, 또 다른 쪽에서 비원이 얘기하는 건 여러분이 임상 중에서는 기억도 내려놓고 언더스탠드 내려놓고 소망도 내려놓으라고 한 얘기하고 맞닿아 있죠. 다른 환자 내담자에 전념해야지. 이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 관념,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언더스탠딩이나 내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기억들, 메모리나 환자를 내가 빨리 낫게 해주고 싶다는 소망이나 이런 것들에 내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이 환자를 바르게 만날 수 없다는 것, 그 이론하고 맞닿아 있는데, 그래서 이 격자는 임상 시간 중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네. 그로트슈타인이 갑자기 이걸 지금 시비를 걸어요. 그 얘기 한번 들어보죠. 왜 그런지. 하지만 나의 견해는 좀 다르다. 좌표의 기초를 놓을 때 비오는 프로이트의 두 정식 기능에 대한 원리, 즉 1차 과정과 2차 과정에 대한 이론에 크게 의존했다. 내가 비온의 제안이 오해를 이끌 수 있다고 느끼는 이유가 여기 있다. 수용축의 범주들은 프로이트의 2차 과정, 사고, 범주 개념을 비온에 정교화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근데 여기서 그로슈타인이 갑자기 자기 스승을 비판하는 이유가 아주 모호해요. 1차 과정과 2차 과정을 섞었다. 그래서 오해의 염려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자기가 비온과 다른 생각을 하는 이유가 명백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제 느낌으로 내 정서로 오는 건 어떤 그로슈타인이 이 비온을 잘 설명을 하고 싶은데 이게 격자 이론을 빼놓을 수는 없는데 자기가 아무리 이해를 해도 이해가 지금 안 되는 지점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그 프러스트레이션이 갑자기 여기 엉뚱한 지금 시비를 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흠 잡을 수 없는 얘기를 갑자기 흠을 잡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이유가 석연치 않아요. 그렇게 이해하고 가보죠. 프로이드 개념을 정교화한 것은 칼럼 2의 푸시칸인데 이것은 한편으로 거짓됨을 나타내고 다른 한편으로 부정을 나타낸다. 결국 1차 과정 사고를 2차 과정 사고로 변형시키는데 부정이 필요하다. 수직적 범주들은 1차 과정, 생각되어야 할 사고들. 근데 여기 1차 과정이라고 거의 그 책에는 돼 있는데 내 책은 2차 과정으로 돼 있어요. 내 번역서는 2차 과정으로 돼 있고 내 영문본에 보면 또 세컨더리로 나와요. 그래서 이게 전번에도 우리 이상한 거 하나 있었죠. 전혀 첫 번째 번역본과 두 번째 번역본이 달라서 그때는 쉽게 이해가 가는데 이번 또 나온 것은 너무 애매해서 이게 그로스타인이 쓴 것이 세컨더리 개념으로 쓴 것을 번역을 잘못한 것인지 이건 분명치 않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탐구해 볼 어떤 퀘스천을 남겨두고 그게 지금 교과서가 두 개가 다르다는 것만 이해하고 가시죠. 결과적으로 좌표는 추상화, 즉 사고를 위한 모델을 획득하려는 노력을 구성한다. 따라서 좌표가 실제로 나타내는 것은 분석이 진행되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피분석자를 관찰한 것과 그에게서 들은 것에 대해 수고하고 성찰하는 과정에서 분석가가 자연스럽게 그리고 습관적으로 행하는 것, 즉 분석가의 성찰적 사고다. 비오는 자신이 1차 과정과 2차 과정을 알파 기능 개념 아래 하나로 묶고 있다는 것과 그것이 회기 동안에 사용하는 분석가의 전의식적 도구를 구성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더욱이 좌표는 도표를 범주화하는 방식, 즉 2차 과정 사고다. 다시 말해 분석 회기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 우리가 의식하지 않은 채 하고 있는 것이다.
달리 말해서 자동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전의식적, 의식적 2차 과정 사고는 우리가 그것들을 생각하는 동안에 자동적으로 변형되는 생각들, 정서들, 감정들을 말한다. 더욱이 피분석자의 관찰 역시 자유롭게 연상하는 동안 전의식적으로 좌표를 사용한다. 좌표는 현실 원리에 속하는 것과 프로이트가 2차 과정으로 언급했던 요소들을 존재하는 알파 기능의 측면을 나타낸다. 그것은 또한 프로이트의 견해와는 달리 현실 원리의 주도권 하에서 협력적 대립 구조로서 작용하는 무의식에서는 꿈과 환상에서처럼 쾌락 원리의 주도권 하에 있는 현실 원리와 쾌락 원리의 이중 기능이라는 기온의 견해를 나타낸다. 기온 자신이 좌표에 부여한 모든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나의 견해는 그것이 단순히 정상적으로 성찰적이고 추리적인 사고, 분석가들이 그들의 피분석자들에 대한 그들 자신의 사적인 정서 반응에 의해 영향을 받은 후에 일상적으로 행하는 것을 위한 수학적으로 도식화된 모델이라는 것이다. 좌표는 방금 서술했듯 수직적 방향과 수평적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상자 또는 네모칸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교차하는 선들로 이루어진 수학적 모델이요 수상화 작업이다. 그것들은 앞에서 언급했듯 사고의 통들 또는 격자판으로 가질 수 있다. 변형 과정의 모든 발걸음은 하나의 통에서 다른 하나의 통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좌표는 가공되지 않은 사고들을 정제된 사고들로 바꾸는 과정을 촉진시키는 기능적 모체를 구성한다. 아래쪽으로 움직여가는 좌표의 수직적 축은 사고들이 점진적으로 정교해지는 변형을 가리키는 반면 수평적 축은 사고들을 생각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그것은 프로이트가 2차 과정이라고 부른 것을 나타낸다. 그것은 또한 사고들이 사용되는 방식을 가리킨다. 달리 말해 좌표는 변형 과정에 있는 사고들을 담는 그릇이며 그런 사고들을 생성하는 장치다. 정신분석적 요소들에서 비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기에서 신화의 중요성은 그것이 감정을 나타낸다는 것과 그런 점에서 그것이 좌표에서 정신분석적 요소를 나타내는 범주 안에 위치해 있다는 것에 있다. 그것은 다른 유사한 정신분석 요소들과 맞물리면서 일관성 있는 요소들의 장을 형성하는데 그 장 안에서는 지금까지는 일관성 없고 관련되지 않은 것들에게 일관성과 관련성을 주는 선택된 사실의 출현이 기대된다. 따라서 지명되고 묶여있는 정신분석적 대상이 출현한다. 그것은 그것의 의미가 분별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 언어적으로 동일한 신화는 요소들의 전체성에 의미를 주는 도구인 정신분석적 대상일 수 있는데 그 요소들 중에 하나는 그것의 범주 안에 있는 신화에 의해 나타내지는 감정이었다. 그러므로 정확한 해석은 분석가가 좌표 덕에 두 개의 언어적으로 동일한 진술이 정신분석적으로 다른 것임을 관찰할 수 있는 분석가의 능력에 달려있다. 반복해서 말하자면 PC 그리고 G 칼럼에 속하는 측면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는 언어적 진술은 정신분석적 대상을 나타낸다. D2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언어적으로 동일한 진술은 정신분석적 요소다. 나는 내가 제시한 예에서 범주 D2에 속한 시선은 예감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외의 것을 배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특별한 종류의 징후로 간주했다. 결론적으로 정신분석의 요소들은 하나의 단일한 범주 안에 배치되는 것에 의해 표시되는 아이디어들과 감정들이고 정신분석 대상들은 그것들이 표현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세 개의 범주인 감각, 신화, 열정의 영역 안에서 확장된 연상들과 해석들이다. 이 인용문은 선택된 사실에 의거해 분석적 대상 O를 위치시키고 형성하고 신화하고 묶는 일에 좌표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기온의 아이디어를 요약해준다. 그 다음에 이제 항구적 결합으로서 묶인 분석적 대상은 좌표의 다음 범주로 옮겨갈 수 있다. 그러는 동안 분석가의 직관 능력, 운해의 과정과 구별 능력은 좌표의 사용을 통해 예리해진다. 비오는 또한 정신분석적 요소와 정신분석적 대상을 구별했다. 전자는 단지 하나의 범주를 차지하는 반면 감각, 신화, 그리고 열정이라는 삼두마차를 통해 지각된 정신분석적 대상은 그 삼두마차의 각 구성 요소에 따른 세 개의 범주들을 차지한다.
칼럼 2의 신비를 벗겨내기. 비오는 칼럼 2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칼럼 2는 인격과 그것의 관점의 수정을 포함하는 진술을, 그것이 그 상황에서 아무리 진실되는 것이라고 해도 막기 위한 의도를 제시된 진술의 사용을 범주화한다. 나는 이러한 사용이 분석가들이 저항의 표현으로 알고 있는 현상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임의적으로 기호를 사용한다. 칼럼 2는 좌표 자체와는 시월과 닮았다. 나의 원래 아이디어는 그것이 바람직하게는 피분석자와 분석가 모두에게 거짓된 것으로 알려진 명백한 거짓된 진술을 위한 일련의 범주들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나는 비운이 여기에서 혼돈스럽거나 심지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거라고 여겨진다. 내가 이 책의 다른 곳에서 언급했듯 칼럼 2와 명백한 거짓됨 사이의 연관성은 내 견해로는 중간을 배제하는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법칙의 개념과 또는 대상이 무엇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결정하는 부정과 더 많이 관련되어 있다. 우리는 비운이 좌표 개념의 기원과 관련해서 프로이트의 1차 과정과 2차 과정이라는 그 정신원리 개념에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 좌표는 2차 과정에 대한 하나의 수학적 모델이다. 칼럼 1에서 온 사고는 정의적 가설, 칼럼 2에서 그것이 무엇이고 무엇이 아닌지 범주화된다. 나는 무엇이 아닌지에 대한 범주가 비운이 거짓됨이라고 부른 것의 실제 의미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비운의 견해를 존중하면서도 나는 칼럼 2가 그가 말하는 것처럼 주체가 현실 원리를 포기할 때 거짓말 칼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때 칼럼 2는 거짓말 칼럼이 되고 쾌락 원리를 위해 현실을 속일 것이다. 우리가 한편으로 꿈꾸기에 대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알파 기능에 대한 비운의 탐구 여정을 조심스럽게 추적할 때 그가 어떤 때는 그것들을 꿈, 작업, 알파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묻고 다른 때는 그것들을 다시 분리시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알파 기능이 꿈꾸기 활동의 현실성에 직접적으로 일치하는 추상적이고 포화되지 않은 모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다. 더욱이 우리가 좌표의 컬럼 2 또는 칸, 즉 푸시칸, 비온이 예. K에 할당한 범주의 신비를 주의 깊게 재검토할 때 우리는 선택된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경험하기 시작한다. 즉 칼럼 2는 역설적으로 두 개의 대립되는 기능들을 위해 사용된다. 나는 이것에다 세 번째 기능을 첨가한다. A 컬럼 2는 내 생각에 꿈꾸기 칸, 즉 알파 요소들을 좌표의 나머지 영역들을 통해 정신화할 수 있는 통로에 적합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칼럼 1에서 오는 베타 요소들을 미적인 것으로 변경시키는 역할을 하는 알파 기능 칼럼이다. 다른 말로 좌표의 수평적 범주들이 1차적으로 현실 원리 활동과 관련되는 반면 내가 1차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비온이 프로이트와는 달리 1차 과정과 2차 과정을 알파 기능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하나로 묶는 현재성을 발휘했기 때문이다. 칼럼 2는 전체 범위 안에서 1차적으로 쾌불쾌 원리의 활동, 현실 원리와의 다양한 조합을 통함과 관련된다. 전체 범위의 한쪽 끝에서 저항, 정신적 평형 상태, 그리고 또한 부정적 치료 반응들을 관찰하는 반면 다른 쪽 끝에서 객관적이고 추상적인 사고가 되기 위해서 더욱 정제되는 통로로 보내지는 정상적인, 성공적으로 꿈꾸어진 알파 요소 파생물들을 관찰한다. 달리 말해서 정서적 접촉면에 대한 오해 인상들로부터 온 베타 요소들은 전체적인 억압을 피하기 위해 어느 정도 변경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베타 요소의 한 측면은 보호적이고 변경되고 베타 요소를 구성하는 실제에 관한 추론하는 진실은 변경되지 않은 채 남는다. 이 아이디어는 최초로 제시되는 실제에 관한 진실을 능숙하게 변경시킴으로써 진실이 살아남고 전달될 수 있는 예술작품이나 소설작품 속에서 그것의 유기를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관점에서 볼 때 칼럼 2는 쾌락 원리 활동을 드러낸다. B. 역으로 우리는 비온이 두 정신과정에 대한 프로이트의 작업을 빌려왔고 비온의 좌표 안에 있는 수평적 축이 프로이트의 2차 과정 개념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 2차 과정을 1차 과정으로부터 구별하는 주된 요소는 내 생각에 비온이 칼럼 2의 배당한 부정의 기능이다. 이런 논리에 따르면 칼럼 2는 그가 칼럼
1, 즉 정의적 가설에 해당한 야생적 사고들을 정의하고 정제하는 현실 원리를 도입하는 기능을 한다. 나는 다시금 비혼의 견해를 수정하여 칼라밀이 야생적 사고들 그리고 또는 베타 요소들만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하고자 하고 또 한 이 야생적 사고들을 정의하여 그것들이 무엇이 아닌지를 드러내는 부정을 사용해서 정의적 가설들로 만드는 것은 칼라미라고 제안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두 번째 관점에서 볼 때 칼라미는 현실 원리의 활동을 나타낸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잘 보면은 비혼이 한 얘기를 지금 그대로 전달하기보다 비혼의 얘기를 그로슈타인이 자기는 칼럼 1을 이렇게 이해하고 칼럼 2는 이렇게 이해하고 싶다고 해서 그로슈타인의 의견이 비혼의 의견을 오버라이드한 지점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비혼을 얘기를 듣는 것만도 쉽지 않은데 여기서 갑자기 비혼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로슈타인의 새로운 견해가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는 건 당연해요. 우리 그 다음으로 가보죠. 나는 알파 기능과 좌표의 작용은 일치하거나 최소한 겹친다는 새로운 가설을 덧붙이고자 한다. 그들은 모두 정신적 내용을 처리된 사고들과 베타 요소들을 범주화하고 분류하고 차등화하고 선별한다. 따라서 나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이 책의 20장에서 나는 메비우스의 비연속적인 연속성을 나타내는 도입한 바 있는데 숫자 8의 형태를 띈 글귀의 아랫부분은 무의식 체계에 담겨져 있고 윗부분은 의식 체계를 둘러싸고 있다. 이 메비우스 띠는 꿈꾸기 과정, 즉 알파 기능 잡초, 접촉 장벽, 그리고 담기는 것을 담는 것으로 기능한다. 조정, 칼라미의 기능은 꿈꾸기를 통해 야생적 사고를 길들여진 사고로 반영시키는 협력적 대립구조의 활동을 나타낸다. 알파 기능과 접촉 장벽은 모두 좌표의 연속물이거나 크랙터리다. 다른 말로 좌표는 미시적으로 알파 기능으로 뻗어나가고 거시적으로 접촉 장벽 또는 분기점으로 뻗어나간다. 이 모든 수준들의 공통 기능은 가려내고 분리하고 해체하고 그리고 분리된 요소들을 재결합하여 조심스럽게 변형된 정서사고의 복합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때 그 복합물은 정신적인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점진적으로 보다 세련되고 추상적인 사고와 감정으로 이동한다. 렌더러는 최근 저서에서 알파 기능 자체가 현존하거나 부재한 것으로 간주되기보다는 전통적인 담지 않는 우성적 스타일의 경사도 또는 범위에 걸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알파 기능이 변형을 위한 모델이기도 하나 그것은 그것을 사용하는 다양한 능력들을 가진 인간 존재 안에서 기능하는 모델이다. 따라서 알파 기능이 일정 범위에 걸쳐 분포되어 있다는 생각은 가치 있는 것이다. 좌표는 대대적인 투입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재조직하고 구성 요소로 나누는 선별 장치다. 따라서 나는 비혼이 좌표 이론이 불완전한 이론이라고 생각한다. 자, 이 지점이 이제 그로슈타인이 비혼의 좌표 이론에 대한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충분하게 잘 소개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어떤 면에서 비혼의 얘기를 자기가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이 불완전한 이론이어서 비혼의 얘기만 설명하면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이론을 가지고 각색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결론으로는 비혼의 좌표 이론은 불완전한 이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로슈타인이 비혼의 이론을 자기 나름대로 소화하면서 불완전하다고 하는 부분을 자기 이론으로 대체한 혼합된 이론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어서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이론을 다 알아들으려고 하니까 더 힘들어졌다. 이렇게 여러분이 스스로 위로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으로 가보죠. 비혼이 처음에 좌표를 만드는 데 관심을 가진 것은 안나 프로이트와 멜라니 클라인이 그들의 추종자들과 함께 이론적 논쟁을 벌이던 시기 2차 세계대전 동안과 그 후 기간이었다. 그는 과학적 언어를 발견하기 원했고 학파를 초월해 모든 분석가들의 공통 기반을 발견할 수 있는 수학적 언어를 선호했다. 처음에 좌표는 분석가가 분석 회기 동안이 아니라 회기가 끝난 다음에 분석 회기에 대해 생각해보는 핸드북이 되었다. 나는 비혼이 좌표가 그가 말하듯 분석 회기 후에 의식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은 회기 동안의 분석가에 의해 많은 시간 동안 무의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찰적 사고의 정상적인 과정을 나타내는
소확화된 방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좌표의 기능의 적용을 모든 생각하는 개인들을 위한 정상적인 사고 자체로 일반화해야만 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명백히 자신의 분석 경험들에 대해 성찰하는 피분석자 자신이 포함된다. 항구적 결합. 기호는 자주 항구적 결합이라는 흐름의 개념에 대해 말했다. 그것의 가장 기본적 의미는 우리가 현상, 사람 또는 사건들이 끊임없이 함께 모여 무리를 이루는 현상을 일컫는 것을 가리키는 명칭으로서 그것은 그것들을 하나의 명칭 하에 함께 묶는 데 사용된다. 항구적 결합은 그가 프랭카레에게서 들려온 선택된 사실이라는 또 다른 아이디어와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후자는 지금까지 흩어져 있던 요소들 또는 현상들의 일관성을 주는 조직화 또는 패턴을 말한다. 기호는 항구적 결합이 관찰자 안에 있는 의식의 기능이라고 말한다. LHK는 일단 발견되면 항구적 결합을 범주화해야 하고 그것의 의미가 부여되어야 한다. 기호는 말한다. 일단 심리적으로 필요한 의미가 이성을 획득하면 그것은 열정을 섬기는 종으로서 심리적으로 필요한 의미를 논리적으로 필요한 의미로 변형시킨다. 그 다음에 비온이 진술한 것은 그의 많은 글들이 그런 것처럼 매우 복잡하고 압축되어 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커다란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나의 이해를 대시하고자 한다. 이것이 그루스타인의 제시인가 봐요. 네. 정신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데 있어 환각적 이것은 아마 비온의 얘기예요. 여기에 인용부는 비온의 얘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로스타인의 얘기예요. 정신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데 있어 환각적 만족이 갖는 부적절성은 진정한 의미를 제공하기 위해 계획된 활동을 강요한다. 즉 항구적 결합에 부여된 의미가 결합을 성취한 데는 상대역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열정의 종으로서의 이성의 활동은 부적절하다. 거기에는 이성의 통제를 획득하는 것과 관련된 쾌락 원리와 현실 원리 사이에 갈등이 있다. 무의미한 세계에 대한 반대는 의미의 결여가 의미가 파괴되었다는 표시라는 두려움에서 오며 이것이 본질적인 자기에 해당된다는 위험에서 유래한다. 만약 어떤 특정 세계가 개인을 위해 의의를 산출할 수 없다면 그의 자기에는 신 또는 궁극적 대상의 존재를 요구할 것이다. 분석에서 의미 또는 그것의 결여는 자기 사랑, 자기 증오, 그리고 삶의 기능이다. 만약 자기애적 사랑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사랑의 발달은 방해받고 세상의 사랑으로 확장될 수 없다. 나는 이것을 인격의 유아적 부분이 결합의 항구성을 자신의 정상적인 자기애적 선행 조건의 일부로 배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환각적인 충족을 가져야만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다른 말로 열정의 종이어야 할 이성이 개인의 주관성이 객관화되기 전에 그 주관성의 항구적 결합이 지닌 개인적 의미를 공유함으로써 인격의 권리의 자기애적 부분을 위협할 수 있다. 비오는 클라인과 그녀의 추종자들과 달리 코웃보다 먼저 정상적 자기의 개념을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